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저께 또 F4 비자 거주증 받는 영상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셔갖고 여러분의 또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시면 이제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한국에 요즘에 복지가 많이 되어 있죠. 한국의 경로 우대 혜택, 그리고 또 지하철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탄다면서 뭐 고궁 같은 데도 무료로 입장을 한다면서 이런 같은 거 다 우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해주십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 이게 사실 메인입니다. 메인인데 뭐냐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자산, 미국에 사는 우리 자녀들이 상속 받을 때 어떻게 세금이 되는가, 뭐 이런 같은 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 왔고 집을 사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집을 사는 게 골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비싼 집들은 진짜 세금 문제가 되게 골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거수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F4 비자, F5 비자, 이런 거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외국인 등록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공무원들도 뭐 지방 동네 공무원들은 이게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매뉴얼 뒤져보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온 지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막 왔을 때 거수증 주소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걸 못 해준다고 어쩐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알아야지 따질 수가 있어요. 따질 수가 있고 법안이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법안이 제대로 성립이 안 돼 있어요. 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법안 플러스 실질적으로 제가 한국에서 만나뵀던 수백 분의 우리 우행 식구분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거소증을 받고 생활하신 분들, 혹은 F5 영주증을 받고 생활하신 분들, 혹은 복수국적으로 생활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갖다 다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항상 어떤 분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봐야죠? 되는 경우 쪽으로 봐야 됩니다. 왜? 되는 경우 쪽은 어떻게 했으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처음부터 내가 안 됐으니까 무조건 안 돼요 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의 기회를 다 차단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됐으니까 남들도 다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도전조차 안 해보는 거잖아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100명이 했는데 한 명만 됐고 99명이 안 된다. 그럼 저도 이거는 뭐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죠. 자, 그래서 실질적인 법안하고 또 현실하고 또 괴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일하신 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해외 교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도 또 있는데 그건 속만 모르는 거니까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분들이 몰라서 안 해주나 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65세 이상 되신 분들 한국에서 경로 우대 받는 거 요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4 비자의 거수증만 갖고 계신 분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가 있나요?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탈 수가 있나요? 한국에서 무료라고 하던데요. 이게 가능한가요? 게다가 최근에 또 법안이 나왔습니다. 70세로 올립시다. 그 대신 버스하고 지하철 양쪽 다 무료로 해주십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거수증 갖고 계신 분들이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이게 뭐냐면 원래 서울시에서 이건 또 지방은 또 안 돼요. 서울시에서 2015년 외국인을 위한 우대형 무임 교통카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만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F5 비자 영주증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가능해요. 자, 근데 이걸 또 얘기해 볼게요. F5 갖고 계신 분들도 이거 신청하니까 안 된다던데요. 복수국적 갖고 있는 사람만 된다던데요. 그래서 그냥 내 돈 내고 지하철 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F4 비자인데 무료로 어르신 카드 만들고 65세 갖고 교통카드 받아갖고 무료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양쪽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겨요. 자, 이게 해석하기 나름이죠. 65세 이상 됐잖아. 나는 한국에 살고 있잖아. 거소증. 여기 법에 65세 이상 있는 영주하고 있는 사람이면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그쪽에 있는 사람이 맞는가 보다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주 살고 있는 거니까 아닙니다. 어르신. F5 비자 갖고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래 갖고 안 됩니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짜고짜 아니 한국 사람 아니잖아요. 주민등록증 없는데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이러고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법이 명시한 거는 65세 이상 영주권자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딱 따지면 F5 비자 받으신 분은 65세 이상 되면 어르신 카드 받아갖고 지하철 무료 승차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가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F5 비자는 제가 뭐 다른 영상도 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예, 이거는 영주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F4 비자로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시고 네, 좀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F5 비자 한국에서 계속 하실 거다. 그러면 혜택이 조금 더 좋아요. F5 비자가. 예, 그래서 이걸 좀 받아보시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의 고궁, 박물관 뭐 이런 거 있죠. 예. 65세 이상한테 무료로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복궁 같은 데도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어떻게 적혀 있냐? 만 65세 이상 내 외국인 어르신은 무료 관람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국인, 외국인 다 포함입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국 여권만 들고 가셔도 사실상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미국 여권 들고 와서 그냥 영어 쓰세요. 예. 그럼 통과시켜 줄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한국말하면 아까 말했듯이 예, 좀 외국에서 온 한국인들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뭐 되네 안 되네 예,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예, 좀 해방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걸 겪은 게 여기 미군 기지 앞이잖아요. 예. 저는 미국 시민이니까 아이디만 갖고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미국 시민입니다. 한국말 하니까 안 돼, 이리 와. 예, 다짜고짜 반발하면서. 예. 나중에 미국 장교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저 데리고 갔죠. 예, 사과를 하고. 예.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그냥 미국인처럼 보이고 미국 그냥 아이디 들고 왔으면 들어갔는데 저는 퀄리피케이션이 되는데 그냥 한국말 하니까 당신 한국 사람이잖아. 안 돼. 미국 시민인데 안 돼.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장 피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예, 이런 식도 다 비슷하게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에 또 실질적으로 또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의 광주에 가면 광주 담양 중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대나무 숲이 있는 곳이죠. 거기 입장권이 있습니다. 자, 거기를 제가 작년에 갔었죠. 예, 갔었는데 우리 우행 식구분과 갔었는데 그분이 65세 넘었는데 할인을 받으려고 거수증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안 돼요. 예, 원래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안 돼요. 그러니까 냈어요. 뭐 차이라고 뭐 2천 원 차이예요. 근데 2천 원 차이인데 뭐 2천 원 아껴갖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원래는 돼야 되는데도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나 뭔지 몰라. 나 그냥 그거 뭐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주민등록증 갖고 온 사람밖에 안 돼요.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따지면 되겠지. 근데 그 2천 원 때문에 거기서 앞에 붙잡고 누구 나와 어쩌고 따지고 뭐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아두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반대 입장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미국에서 겪은 일인데 그냥 미국에서 하와이 여행 갔다가 외국인 친구들, 외국에서 온 친구들 몇 명이랑 술집을 들어가는데 아이디를 보여주니까 여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여권이 곧 아이디잖아요. 예, 근데 유럽에서 왔던 친구인데 앞에 있는 가드 보는 친구가 이 여권이 난 뭔지 몰라. 어느 나라인지 나 처음 봐. 그래서 너는 통과 안 돼. 그리고 통과 안 시켜준 경우도 있어요. 원칙적으로 통과시켜주죠. 예. 뭐 미국에서는 남의 나라 들어오면 그 여권으로 들어온 거는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미국에서. 이 사람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왔다 허가해준 거고 합법적으로 여행 오게 허가를 해준 거고 미국 정부가 인정해준 건데 일개 술집 앞에 있는 가드가 그걸 인정 못 해주겠다 하는 거는 이것도 사실 따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많은 부분 65세 이상 뭐 무료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거소증이니 아니면 여권 같은 거 내보세요. 그런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경복궁 같은 데는 아예 외국인들로 반기고 영어로 적혀 있으니까 그냥 미국 여권 내고 그냥 들어가시면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KTX는 이건 나라에서 하는 거죠. SRT는 없는데 KTX는 경로 할인이 있습니다. 주중에 기차를 타면 30%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65세 이상 30% 디스카운트. 이거 꽤 크죠. 예. 부산 왕복 10만 원인데 30%면 3만 원입니다. 예, 꽤 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되게 애매모호해요. 예. 30% 디스카운트 해준 조건은 주중에 기차를 타고 65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증과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여러분이 여권을 제시하든 거소증을 제시하든 65세 이상이라는 것 증명만 할 수 있으면 30%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거소증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출입닷컴 있죠. 예, 출입닷컴은 그냥 일반 티켓밖에 못 써요. 근데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거소증이 있다 그러면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잖아요. 예,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데 65세 이상 입증을 시킨다 그러면 30%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trip.com에서 사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외국인은 안 된다, 거소증 소지자는 안 된다. 예,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실물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됐다라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됐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제가 법적으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런 거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은 그 기준을 갖고 따지시면 돼요. 예, 진짜 따져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아는 법적 이 상황에서 확실히 따지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65세 이상만 입증되면 30% 디스카운트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해준다? 꼭 굳이 따져야 되겠다? 그럼 따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3만 원이면 좀 돈이 큰 거잖아요. 예. 뭐 어디 아까 중노건 뭐 2천 원 차이야. 예.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지하철도 예, 65세도 안 됐지만 뭐 그것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니까 뭐 별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쓴다. 예. 그럼 좀 그건 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일례로 작년에 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주민들 그 뭐 지원금을 갖고 20 몇만 원씩 준다. 근데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왜 제가 은행에 있고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왔어요. 돈 받으라고. 근데 막상 가면 줄 것 같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가봤대요. 안 준다고 하더래요. 예, 주민등록 있는 사람만 줘야 된다고 하더래요. 근데 F4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냈잖아요. 그럼 세금 낸 사람한테 주는 게 맞잖아요. 이런 상황은 세금 낸 사람이니까 받을 자격이 있는 건데 왜 안 주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일해갖고 세금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받을 생각도 안 했습니다. 뭐 받을 가지도 않았고. 예.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명확하게 설립된 게 하나도 없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 혜택은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요. 오늘 중요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한국에 재산이 있는데 미국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상속을 하냐.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을 때 세금을 어떻게 내냐. 예, 이런 건데 이거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고 대충은 알려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우선 알아두시고 그거를 감안해서 한국에서 재산을 사시는 게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한국의 세무사, 변호사랑 다 상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안이 계속 바뀌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지금 불과 2달 사이에서 뭐 지금 본인이 그 집에 실거주 안 하면 내는 세금 있죠. 프로퍼티 텍스. 그게 또 바뀌었어요. 그 사이에. 정권밖에 바뀝니다. 한국은 엄청 빨리 바뀌어요. 미국은 법 하나 나오면 그게 하나 바뀐 데까지 뭐 최소 2년, 3년, 4년 이렇게 걸리는데 한국은 무슨 법안 나오면 그냥 뚝딱 하고 아니 뭐 한 달 사이에도 법안이 나와서 그냥 바로 법안이 바뀌더라고요. 예, 한국은 뭐 빨라서 좋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되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세율 이것도 대충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여러분이 그 문제가 생길 때 변호사,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상속세라는 게 있어요. 예. inheritment tax라고 하죠. 예. 자녀들한테 주는 상속세인데 5단계로 나뉩니다. 예. 1억 원 이하는 세율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세율 20%. 여기서 누진공제 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이하는 세율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원 이하는 세율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초과는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입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예. 30억 초과는 세율이 50%. 그럼 30억짜리 주면 15억 세금 내야 된다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예, 누진공제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계산이 안 돼요. 이게 좀 복잡한데 대충만 설명드릴게요. 예. 1억부터 5억까지는 세율이 20%죠. 예, 그 돈까지는 20%를 카운트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10억 넘어가고 30억 미만은 40%죠. 그 돈까지는 또 40% 계산하고, 30억 넘어가면 또 고기 넘어간 것부터는 50% 계산한다. 예, 이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팠으니까 50%가 15억이다. 예, 이렇게는 안 나와요. 예, 그리고 누진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그 공제액을 또 빼갖고 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또 다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서는 최고 세율이 지금 50%인데 여기서 40%를 낮추고 자녀 공제도 5억 원을 올리는 개정안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뭐 부결이 됐어요. 근데 이게 또 법이 언제 또 통과될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속세 공제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이 한국에서 돌아가셨냐 미국에 돌아가셨냐 여기에 따라서 되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한국에서 계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기초공제 2억 원이 있어요. 자녀당 5천만 원.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계시면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 원. 예, 그래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부인 5억 있죠. 기초공제 2억 있죠. 7억 있죠. 예, 자녀가 1인당 5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5천만 원씩 갖고 자녀가 많이 있으면 최대 30억까지 뭐 그렇게 자녀가 많이 없겠지만 예,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합친 금액이 5억 원이 안 되면 그냥 일괄 공제 5억 원. 예, 이런 식으로 또 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 공제는 똑같이 적용돼요. 자녀분들이 뭐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똑같이 있습니다. 자녀가 뭐 시민권자니까 뭐 받는데 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건 없습니다. 네. 시민권자니까 공제를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없어요. 예, 똑같이 받습니다. 자, 근데 부모님이 미국에 사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예, 비거주자, 예, 이 경우에는
재산에만 세금이 매겨지고 기초공제 2억 원, 다른 공제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 비거주로 한국에 집만 사놨다? 그러면 또 한국에서는 비거주 주택이라고 해서 또 세금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더 불리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을 갖다가 자녀들이 미국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좀 법적으로 좀 복잡하긴 하죠. 근데 세율은 똑같은데 부모님이 한국에 있을 때 돌아가셔갖고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우선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모로 좀 세금 내는 게 좀 적다. 그리고 숫자 50%만 보고 허걱할 필요는 없어요. 예, 실질적으로 공제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 내는 경우가 있고 50억 정도면 뭐 비싼 집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한국에서 아유 나 늙은막에 지방도시에 좀 편하게 살래 3억짜리 예, 이러면 그냥 세금 낼 것도 별로 없어요. 예, 공제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받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10억 밑에짜리 집은 별로 세금 문제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10억 밑에짜리 집은 예,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다 적어놓은 게 있는데 다 얘기해봤자 여러분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얘기해드릴게요. 10억짜리 밑에 집은 그냥 별로 세금 문제 그렇게 골아프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한국에 인감 도장 뭐 이런 거 같은 인감 증명 이런 거 같은 거 이행을 못 하니까 영사관 가서 위임장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명 인증서도 받아야 되고요. 또 공증도 받고 아포스티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자녀가 영사관에 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한국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대충 집이 몇 억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다 받으려면 내가 어떠한 서명 인증을 받아야 되고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받아서 한국에 갖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증여세, 증여세는 뭐냐면 이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고 증여는 살아계실 때 미리 부모님한테 받는 겁니다. 예, 그거는 또 세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속은 돌아가신 분, 부모님이 어디 거주하신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데 한국에 부동산인데 돌아가셨다. 한국에는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는다. 그러면 이것저것 손해 보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집에 살고 계시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세금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증여는 받는 사람, 자녀가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 또 세법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 살아있는데 내가 돈을 준다. 예, 그러면 기본 증여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5천만 원이 적용이 안 됩니다. 한국에 자녀가 산다. 그러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으면 5천만 원 주는 것까지는 10년 안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미국에 살고 있다. 그러면 살아생전 돈을 주는 거는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속 계신다. 예, 그러면 얘기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생각해 볼게요. 부모님이 한국에 집을 샀어요. 재산이 있어. 부모님 나 한국에 살랜다. 자녀는 미국에 살아요. 예, 그럼 돌아가시고 와서 자녀한테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자녀도 한국에 나왔어요. 그럼 부모가 살아생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공제 받으면서 줄 수 있으니까 야금야금 나눠주시는 게 나름 또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모도 미국, 자녀도 미국이에요. 그러면 세금 많이 두들겨 맞습니다. 예, 세금에 많이 두들겨 맞는다기보다 세금은 똑같이 받는데 공제받는 게 많이 적습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 생략 증여라고 손주한테 직접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더 비싸요. 예, 할증이 붙습니다. 예, 이것도 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집을 팔고 오면 미국에다가 또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세금 보고입니다. 세금을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금액이 작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예.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아버지 집이 10억짜리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영사관 가서 위임장 받고 한국 가서 다 팔고 그다음에 그 돈 다 갖고 미국에 오는데 그거 갖고 오는 것도 골아픈 게 많아요. 예, 그것도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돈을 갖고 오면 폼 3520이라는 서류를 IRS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한국에서 얼마 상속을 받았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또 지역마다 또 세금이 달라요. 예, 미국은 연방 기준으로는 상속세가 없죠. 예, 3천만 불 뭐 이렇게까지 없죠. 예, 거의. 예. 근데 또 주마다 또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돈을 또 미국 갖고 왔고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해요. 왜?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방 쪽에서는 세금이 없어요. 예, 이 정도 금액 갖고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520은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얼마 갖고 왔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큰 돈을 갖고 왔다는 거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혀갖고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거나 늦으면 받은 금액의 5%를 벌금이 붙고 최대 25%까지 벌금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달에 5%. 그러니까 5개월 넘어가면 25%까지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10만 불 받았는데 미국에다가
20 신고를 안 해놓잖아요. 예, 그러면 5개월 지나면 25,000불을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이제 세금 조약 혜택이 있어요. 예, 원래는 한국에서 진짜 많이 돈을 받았다. 그럼 여러분 미국에서 세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옛날에 몇십 년 전에 한 몇억 주고 샀던 아파트예요. 그게 몇십억이 됐어요. 한국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찾아보니까 한 200만 불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0만 불 차이가 나는데 그거 팔아갖고 갖고 오려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붙어요. 왜? 비거주자라고. 그래서 그분이 부인께서 한국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거주자를 갖고 세금을 조금 덜 내고 팔아서 갖고 오는데 이득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수입을 잡히니까 미국 와서 세금을 또 내는 겁니다. 금액이 크니까. 그것도 1억 8천까지만 면제해주고 그 이상은 더 내야 돼요. 그 이상의 돈은. 그러니까 집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억 미만이다. 예를 들어서 5억에 샀는데 5억 올랐는데 한국에서 이것저것 팔고 뭐 2억 정도 세금 내고 3억 갖고 온다. 그래서 뭐 1억 8천 이상이다. 그건 세금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여러분이 집 팔았고 한 300만 불 이득이 봤다. 예, 그러면 그건 세금 많이 두들겨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이렇게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집 살 때 너무 큰 집 사갖고 욕심내면 나중에 세금으로 다 뺏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돈 송금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10만 불 미만은 송금이 쉬운데 10만 불 이상 송금하면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증명을 해야지 송금이 돼요. 내 돈인데 내 돈을 미국에 갖고 오는 게 힘들어. 그걸 집을 파는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버는 건지 이거 다 증명을 해야지 미국에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서류가 되게 복잡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 또 한국에서 만난 분들 그 얘기해요. 아우, 난 진짜 내 돈 갖고 왔는데도 미국에 내 돈 들고 오는 것도 아주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고. 진짜 은행에서 얼마나 까다롭게 피는지 아주 진짜 한국 꼴도 보기 싫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 문제가 되게 복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재외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라는 것도 해야 되고요. 자금 출석 확인서 어디서 돈이 났는지 거래 외국은행 지정 신청서 여권 사본 뭐 이런 것들 다 해야지 10만 불 이상의 돈을 다 외국에다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방법 시나리오 알려드릴게요. 예, 이 오늘 세금은 대충만 알려드린 게 이게 한국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또 미국 갖고 와서 돈이 얼마 붙냐 이것도 주마다 지역마다 다르니까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쉽사리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여러분이 한국 와서 살고 싶어요. 근데 한국에서 집을 안 사면 됩니다. 그러면 안 사면 이득을 얘기해 드릴게요. 예. 집이 있으면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국민건강보험료도 더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집 같은 거 가격 떨어지면 속 쓰릴 수 있고 집값이 올라가서 이득 볼 수 있지만 오른다 하더라도 세금 이것저것 떼고 나면 별거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집을 렌트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난 렌트는 불안해. 이사 가는 것도 싫고 그래도 난 내 집 살래. 뭐 지방 도시 보니까 한 뭐 3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정도는 사도 괜찮잖아? 괜찮아요. 예. 그 정도는 큰 문제 안 됩니다. 자, 근데 그 정도 집을 갖고 있는데 그 집이 나중에 50억이 됐다. 예, 집값이 올라서 요즘엔 그런 일은 없죠. 예, 근데 그러면 어차피 뭐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땡큐긴 땡큐죠. 근데 세금 뗄 게 엄청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나는 돈이 많아. 그래서 한국에서 한 50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 그럼 뭐 세금 많이 낼 생각 하셔야 돼요. 예, 어쩌든 간에. 예. 이래저래 많이 낼 생각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상속이니 뭐니. 그리고 집을 한국에 사놨는데 부모님이 상속으로 주신다? 그러면 한국에 계실 때 돌아가셔갖고 자녀가 상속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거는 자녀가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똑같이 공제도 받고 똑같이 상속세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미국에 계신다. 예, 그러면 공제를 못 받는다. 예,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살아생전에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주신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자녀한테 증여해주면 혜택이 좀 있고 미국에 있는 자녀한테 증여하면 혜택이 많이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 집을 산다. 시나리오는 뭐고 어떻게 하냐. 예,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집을 제가 한 3억짜리 산다? 그러면 집값이 좋을 때 집 담보를 갖고 그냥 그 집 은퇴, 담보 은퇴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신청할 것 같아요. 그게 한국과 미국과 좀 다른 게 미국에는 힐락이라고 하죠. 예, 힐락이라는 건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값어치가 떨어지면 그 값을 갚아야 되는데 한국은 집 값어치보다 받아둔 돈이 더 많아도 그 돈을 줍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뭐 3억짜리 집인데 한 달에 뭐 50만 원씩 나와요. 예. 근데 만약에 한 몇 년 살다가 죽었어. 내가 받은 돈은 뭐 한 1억밖에 안 돼. 그러면 1억 제하고 2억은 자녀들한테 상속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외로 오래 살았어요. 그냥 매달 50만 원씩 받다 보니까 나중에 살다 보니까 집값은 3억이었는데 내가 받은 돈은 사실상 5억이 돼. 근데 2억을 갖다 저한테 물리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힐락하고 한국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집을 산다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안 남기려고 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내가 쓰고 그냥 내 생활비로 쓰고 그렇게 끝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 듣고 좀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한국에 집 사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집 때문에 낭패 보신 분들도 있고요. 또 집 때문에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 때문에 낭패 보시고 도로 미국 가신다라고 하신 분들도 전 얘기 들었어요. 진짜 요거 세금 문제에 뭐니 나 이거 너무 골 아파서 나는 그냥 미국 돌아갈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한국의 세금 문제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이거 뭐 한 달 안에 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뭐 일주일 전만 해도 없던 법안이 나오는데 그게 또 바로 또 다음 주도 시행이 돼. 참 한국은 또 그게 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시행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없나?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미국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법은 그때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주변에 또 이런 정보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